정치 분석실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치 분석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이란 여성이 알리 하메네이의 초상화를 불태우고 그 불꽃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으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운 뒤 연기를 그의 정권을 향한 선전포고로 바꿔놓았다. 한편 미국 달러 한 장은 140만 리알을 넘어섰다. 식료품 가격은 72%나 폭등했고 대중의 분노는 1000%나 치솟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메이니가 가장 큰 범인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범들은 결코 입에 오르지 않는다. 이란의 몰락은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는 다르다. 수십 년 동안 한 바이러스가 내부에서부터 체제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 바이러스에는 이름이 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기업가들의 조직과도 같다. 다만 그들은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며 전투기와 함선과 미사일을 운용한다. 이들이야말로 이란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들이다. 1979년 샤 모하마드 팔라비가 몰락한 뒤 이란은 통합되어 있지 않았다. 이란은 분열되어 있었다. 좌파,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이슬람주의자들이 모두 새로운 공화국이 무엇이 될지를 두고 싸우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임시총리가 정부를 운영했다. 군대와 법원과 각 부처도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한 남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병렬 정부를 만들었다. 그 남자가 바로 아야톨라 호메이니였다. 그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수비대는 혁명을 수호하는 힘이자 인민의 군대라고 했다. 적어도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 들려준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식인들은 아야톨라가 자기 세력을 키운 이유가 1953년에 목격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짓밟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역사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히 1953년 쿠데타,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전복하고 샤를 복귀시킨 사건에 깊이 매달려 있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쿠데타도 없고 경쟁 권력도 없고 대안적 미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지휘 구조는 의도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우회하도록 설계되었고 진짜 권력이 투표함으로 다시 설정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보장했다. 그들은 법학자의 수호라는 새로운 이념을 집행하는 강제팔이였다. 그 이념은 궁극적 권위가 제도에 있지 않고 한 사람에게 속한다는 체제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일한 군대가 아니다. 그것은 다층적 안보 국가다. 그것은 5개의 주요 가지를 가진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바시지와 쿠두스라고 불리는 2개의 신비한 조직이다. 그들의 지상군, 즉 사실상 육군은 31개주 전역에 배치되어 있다. 그들의 규모는 15만 명이 넘는다. 그들은 지역에 깊숙이 박혀있고 지역 지휘관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외 방어만큼이나 내부 통제를 위해 설계되어 있다. 바다에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자체 해군을 운용한다. 그것은 이란의 정규 해군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2만 명가량의 수병이 이란의 해상 국경을 순찰하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대략 3분의 1이 매년 통과하는 병목 지점이다. 그것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이란의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을 준다. 하늘에서는 수비대가 별도의 공군을 통제한다. 그 인원은 대략 15,000명 수준이다. 그들은 재래식 항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억지력이며 협상 카드인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바시지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투기를 모으는 것 같은 화려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권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최대 60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준군사 조직이다. 바시지 저항군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에서 활동하는 자원준군사 조직이다. 바시지의 핵심은 전장 능력이 아니다. 그 핵심은 감시, 위협, 그리고 거리 수준의 집행이다. 시위가 터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힘이 바로 이들이다. 그 패턴은 지금 진행 중인 시위에서도 다시 보인다. 이란 서부 일람주의 말라크샤이에서 바시지는 시위를 진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파리에 기반을 둔 쿠르디스탄 인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최소 5명의 시위자가 바시지준 군사부대가 운영하는 건물 밖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무엇이든 말해보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그것을 해왔다. 첨단 무기부터 고도화된 해킹 기술까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사이버 사령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결된 기업들과 협력해 군사 및 상업 스파이 활동, 사이버 공격, 대규모 선전 캠페인을 수행한다. 국가 연계 해킹 집단들과의 정확한 관계는 설계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 전역의 비국가 무장단체들을 체계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쿠두스군이 수비대의 사실상 대외작전 가지로 등장했다. 쿠두스군은 이란이 자국의 국경을 훨씬 넘어 권력을 투사하는 도구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까지,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 영토까지, 시리아에서 예멘까지 쿠두스군은 훈련과 무기와 자금과 정보 그리고 전장 지도를 제공하면서 무장단체들과 관계를 구축했다. 이들 중 일부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며 서로가 항상 조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전략적 세계관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다. 그 구조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비공식 동맹이며 미국과 이스라엘과 서방의 영향력에 대한 반대로 결속되어 있다. 이 단체들을 육성함으로써 이란은 혁명을 수출하고 전략적 심도를 만들고자 했다. 잠재적 충돌을 자국 영토에서 멀어지게 밀어내면서 직접적인 군사 대결을 억제하려 한 것이다. 대리전은 더 싸고 부인 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살아남기 쉬워졌다. 헤즈볼라는 그 가장 분명한 사례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던 시기에 형성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에 대한 이란의 적대와 자연스럽게 맞물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비국가 무장단체로 진화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원으로 훈련받고 무장하고 자금을 공급받았다. 그 패턴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됐다. 아랍의 본봉기가 예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내전이 발발하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개입했다. 쿠두스군을 통해 이란은 정보와 훈련과 무기를 후티 운동에 흘려보냈고 예멘 정부와 이란의 지역 경쟁자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는 힘을 강화했다. 수년에 걸쳐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메이니의 권력을 지키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란의 지정학을 형성하는 결정적 힘이 되었다. 그 의존은 호메이니와 그가 만든 체제를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깊이 종속시켰고 그 결과 이 조직은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실체로 떠올라 사실상 나라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지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1980년대에 바뀌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깨진 인프라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경제에 처음 발을 들였다. 도로, 교량, 파이프라인, 국가가 너무 약해 감당할 수 없던 프로젝트들이었다. 재건으로 시작한 일은 빠르게 영구적 소유로 바뀌었다. 그 뒤로 확장은 멈추지 않았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공식 및 비공식 경제의 무려 30에서 50%를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기관으로 시작한 것이 국가 최대의 독점적 복합기업으로 번졌고 국가 생활의 여러 부문을 통째로 삼켜왔다. 이 경제 장악의 중심에는 하타말 안비아 건설본부가 있다. 그것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병 조직이다. 하타말 안비아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사망한 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이른바 민영화 물결 속에서 부상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와스드빅한 의미의 민영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공재산과 국가 자원과 국가 조직이 정부로부터 정권 내부자들의 손으로 대규모 이전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들 가운데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장성들과 고위 간부들이 있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 제재가 강화되자 외국 기업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다. 다국적 가스, 석유, 공학 기업들이 하나둘 철수했다. 그 공백을 하타말 안비아가 움켜쥐었다. 그 조직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독점했다. 경쟁이 사라지고 정치적 전면 보호를 받으면서 그것은 이란 국가의 기본 계약자로 자리 잡았다. 겉으로는 건설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탈한다. 체계적인 수의 계약을 통해 경쟁은 지워졌다. 국가 인프라에 투입된 수천억 달러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기업들에 직접 넘어갔다. 그들이 최선의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존재하도록 허용된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약 20억 달러 규모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개발, 15억 달러를 넘는 테헤란 지하철 확장, 밤 지진 재건,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고속도로망, 그리고 수많은 댐 프로젝트가 그 예다. 이 투자들은 효율성, 투명성, 공공의 이익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전략적 지렛대와 제도적 현금 수요에 따라 선택되었다. 오늘날 하타말 안비아는 거대한 존재다. 그것은 인프라, 에너지, 교통, 광업, 중공업을 지배한다. 경제의 여러 부문이 그 자회사, 위장회사,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흐른다. 실제로 그것은 자본과 노동과 접근을 통제하는 국가 안에 국가로 기능한다. 하타말 안비아는 최고 지도자의 이른바 저항 경제의 핵심 도구이기도 하다. 그 교리는 제재로부터 이란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원과 산업에 대한 통제를 중앙 집중화해 정권이 제재를 우회하게 하고 해외 군사 확장을 자금으로 뒷받침하며 국내에서는 반대 의견을 탄압하게 만든다. 평범한 이란인들이 인플레이션과 실업과 붕괴하는 인프라에 시달리는 동안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병렬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병렬 국가는 밀수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고 지정학에 의해 보호되며 책임 추궁으로부터 면역되어 있었다. 매년 추정되는 불법 수입품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는 통로를 통해 12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로 유입된다. 이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이 이란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국내 생산자를 깎아내리고 합법적 사업을 질식시키는 구조다. 이것은 주변부의 부패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기 생산 계급을 상대로 벌이는 경제전쟁이다. 그리고 호메인이나 그를 둘러싼 체제가 이런 경제장악과 분리되어 있었던 적은 없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군사상업적 지배와 나란히 최고 지도자 자신의 거대한 경제제국이 두 개의 거대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맘 호메이니 명령 집행본부와 모스타자판 재단이다. 이맘 호메이니 명령 집행본부만 해도 자산이 950억에서 2천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그것은 통신, 수천 건의 몰수재산, 신한은행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석유와 가스의 주요 지분에 이르기까지 걸친 이란 최대의 지주회사로 진화했다. 그것은 어떤 의회도 답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며 투명한 회계를 공개하지도 않는다. 그 옆에는 자산이 450억에서 700억 달러로 평가되는 모스타자판 재단이 서 있으며 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0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한다. 이맘 호메이니 명령 집행본부처럼 그것도 감독과 과세에서 완전한 면책을 누린다. 이 재단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독립적 기업가를 제거한다. 정치적 보호가 없는 어떤 민간 기업도 체계적으로 시장 밖으로 밀려난다. 국가가 헌법 제44조 아래에서 민영화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는 현대이란 역사에서 가장 조직적인 부의 이전이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자산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넘겨졌다. 그 부의 60에서 80%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연계 기업들과 최고 지도자 통제 재단들로 직접 흘러갔다고 추정된다. 이 약탈적 체제를 살리는 것은 2년만이 아니다. 그것은 화폐 발행이다. 이란 중앙은행은 더 이상 진정한 통화당국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파산은행들의 손실을 덮기 위한 상시적 화폐 발행 기계가 되었다. 피해는 의도적이고 구조적이며 파괴적이었다. 인플레이션이 그 이야기를 말해준다. 1990년대의 25에서 30% 수준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던 물가 상승률은 2012년과 2013년의 40에서 45%로 치솟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도 그것은 40에서 50%라는 경악스러운 구간에 갇혀 있었다. 결과는 치명적이다. 30여 년 동안 이란의 리알은 달러 대비 가치가 대략 99.9%나 사라졌다. 1979년 무렵 달러당 약 70리알이던 것이 2025년 말에는 100만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붕괴했다. 이것은 정확하고 잔혹한 패턴을 따른다. 새로 만들어진 돈은 경제에 고르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 돈은 먼저 정부 계약자, 국가연계은행, 특권기업,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생태계로 흐른다. 그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산과 상품을 매입한다. 그 돈이 임금 노동자, 연금 수급자, 소액 저축가에게 도달할 즈음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가치 자체를 파괴한 뒤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서 겪는 경험이다. 중산층의 저축은 사실상 몰수되었다. 실질 임금은 2011년 이후 50에서 70% 떨어졌다. 퇴직연금은 거의 무가치해졌다. 이것은 국가 규모의 합법적 약탈이다. 여기에 더해 이란의 다층 환율 제도는 또 다른 수탈 엔진으로 작동한다. 정치적으로 연결된 실체들은 필수 수입품을 위해 인위적으로 낮은 공식 환율로 달러를 배정받고 이후 자유시장 환율로 책정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그 차익은 매년 15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지대를 만들어낸다. 스캔들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드러낸다. 2023년 한 해에만 이른바 이란차 스캔들이 보조 환율로 제공된 외화 33억 7천만 달러가 밀수와 사기로 전용된 사실을 폭로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이것은 설계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 은행 부문이 마지막 조각을 채운다. 이란의 은행들은 더 이상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지시된 신용과 부의 수탈을 위한 도구다. 공식 수치는 부실 채권이 15에서 20%라고 주장하지만 독립 추정치는 실제 수치를 30에서 40%로 본다. 그 수준은 체계적 붕괴를 뜻한다. 은행들은 수익성 없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초대형 프로젝트와 좀비 국가 기업을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하며 국가의 자본 기반을 파괴한다. 동시에 무허가 신용기관들이 전국으로 폭증해 피라미드 사기처럼 운영되다가 붕괴했고 수백만 명의 저축을 쓸어갔다. 그리고 법 자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란의 헌법 체계는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훼손한다. 헌법 제49조는 부패 같은 모호한 혐의로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국가가 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항은 대규모 수용을 위해 무기화되었다. 이맘 호메이니 명령집행본부가 초거대 복합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바로 이런 과정, 즉 혁명법정에 의한 몰수와 강제자산 매각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았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기업가들은 장기 투자를 포기하고 단기 수탈에 집중한다. 자본 도피는 연간 200억에서 400억 달러 수준으로 가속된다. 생산적 성장은 마비된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다. 그들은 폭로되었고 제재를 받았다. 하탐 알 안비아는 2010년 이후 연속된 미국 행정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아왔다. 하지만 누가 신경 쓰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리 없다. 그래서 그들은 확장을 계속했다. 그들의 제국은 건설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탐 알 안비아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눈에 보이는 산업 제국이라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협동재단은 그 금융 두뇌다. 이 재단은 수비대 경제 권력의 두 번째 기둥이다. 그리고 목적은 분명하다. 국가와 민간 경제 공간 모두를 독점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금융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을 흡수한다. 2023년 4월 유럽이 사회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협동재단을 제지했을 때 그들은 이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그것은 수비대의 투자를 관리하고 정권의 잔혹한 탄압에 돈을 직접 흘려보내는 책임기관이라는 것이다. 한 번의 인수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2009년 그 재단은 이란 통신회사를 장악했다. 이 거래는 이란 신문들이 국가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거래라고 묘사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만 이란인이 거리로 나온 대규모 시위의 정점에서 벌어졌다. 통신을 장악한다는 것은 사람을 장악한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통화를 감청하고 활동가를 추적하며 조직자를 식별하고 체포와 위협으로 시위 네트워크를 해체하도록 만들었다. 이란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중 하나인 MCI 또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통제 아래 있다고 널리 믿어지는 회사가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더 경악스러운 것은 수비대의 손길이 이란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투명한 소유구조, 제3자 보유, 유령 회사를 통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해외 통신망으로까지 영향력을 뻗쳤다. 시리아의 한 탐사 매체는 아사드 정권이 와파텔레콤이 국영회사라고 오래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지분 52%가 말레이시아와 터키에 등록된 회사들을 통해 운영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구성원들에게 속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28%는 아사드의 측근 야사르 이브라임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가가 보유하고 있다. 현지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초국가적 통제다. 2025년에도 MCI는 아일랜드 대사관에 접근해 보다폰과의 관계를 부활시키거나 확대하려 했다고 전해진다. 보다폰은 미국의 제재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연계 폭로 이후 이미 관계를 끊은 바 있다. 그럼에도 MCI는 자신들이 이미 110개 나라에서 200개 통신사와 로밍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근거로 아일랜드로의 커버리지를 확장하려 했다고 한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함의는 충격적이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결된 실체들이 110개가 넘는 나라의 통신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이나 영향력에 접근할 잠재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제 독점은 정치적 생존의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협동재단이 쿠두스군의 주요 자금 통로로도 기능해 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쿠두스군은 비밀 임무, 대리전, 그리고 지역 전반의 불안정화 작전을 책임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해외 작전 날개다. 2026년 미국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협동재단의 자회사들은 쿠두스군과 직접 협력해 유럽 집회 위조에 쓰일 장비와 재료를 생산했다. 같은 네트워크는 무기 거래와도 연결되었고 예멘의 후티 반군을 자금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위조 작전을 구축한 정황도 있다. 한편 그들은 항만 장악에도 바빴다. 항만 당국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감시보다 더 파괴적인 것을 준다. 국가의 보호 아래 제재 대상 물품과 무기와 석유와 불법 수입품을 책임 추궁 없이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산업 규모의 밀수 네트워크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산업 전체는 사실상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통제 아래로 들어갔다. 생산만이 아니라 운송, 물류, 위장회사, 그리고 제재 원유를 전 세계로 옮기는 은밀한 해상 운송,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다. 유조선, 브로커, 유령 회사들이 모두 하나의 그림자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한다. 중국이 핵심 축이다. 중국은 여전히 이란의 최대 석유 고객이며 핵심 통로 중 하나로 중국의 호쿤에너지가 거론된다. 그 회사는 전직 중국군 인사들이 운영하는 위장 회사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도 여전히 이란 석유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정부와 연계된 소식통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미 중국에 저장된 석유를 서둘러 판매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아래에서 더 강한 제재가 예고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중국 동북부 다툼항에 보관된 제재 원유를 중개회사를 이용해 원산지를 위장하며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석유가 곧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란의 국가 예산은 이 권력 이전의 규모를 드러낸다. 수년간의 혹독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공화국은 여전히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석유 수입을 거둔다. 그리고 전체 석유 수입 가운데 최소 126억 달러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직접 배정된다. 그 돈은 수비대가 주로 중국 구매자에게 석유를 팔고 그 수익을 무기 프로그램, 해외 민병대, 지역 대리전에 흘려보내도록 만든다. 누군가는 묻는다. 제재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들은 그것도 풀어냈다. 제재 회피는 체계적이다. 2022년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쿠두스군이 직접 운영하는 국제 석유 밀수 및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그 네트워크는 수억 달러 규모의 이란 석유 판매를 촉진해왔다. 돈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쿠두스군과 헤즈볼라로 흘러들어가며 이란 국내 경제를 통째로 우회했다. 작전의 중심에는 미국이 지정한 쿠두스군 관료가 있었고
그는 전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로스탐 가세미와 함께 움직였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고립된 채 운영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 정부의 고위층과 국영 경제기관들이 이를 뒷받침했고 제재 회피는 지정학적 동맹으로 변했다. 이란 석유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해역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함대를 통해 재표기 된다. 유조선들은 위치 신호를 끄고 서류를 위조하며 이란 원유를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나 오만이나 말레이시아 산으로 둔갑시킨다. 한번 세탁되면 그 석유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사들 이른바 티텟으로 배송된다. 수년 동안 산둥항이 이 거래의 주요 허브였다. 하지만 유조선 추적 데이터는 닷돈 항으로의 선적이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는 적응형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2024년 12월까지 미국 재무부는 산둥으로 이란 석유를 운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러나 그림자 함대는 여전히 방대하다.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와 연결된 대형 선박 100척이 넘는 수가 아직 제재를 받지 않았고 물량은 줄었을지언정 중단 없이 이란 석유를 계속 운송하고 있다. 이란 기반의 공작원들은 이란과 터키를 오가며 불법 석유 판매를 조율하고 수익을 세탁해 원산지를 숨겼다. 한 공작원만 해도 이슬람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을 대신해 수만 톤의 석유 운송을 주선했다. 또 다른 이슬람 혁명수비대 관료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사와 연계된 석유 판매를 중개했으며 이는 수비대의 밀수 제국이 중동을 훨씬 넘어 뻗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체제 전체의 결과는 추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 재앙이다. 이란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뇌 유출 비율 중 하나를 겪고 있다. 매년 추정되는 15만에서 18만 명의 교육받은 이란인들, 엔지니어, 의사, 과학자, 기업가들이 나라를 떠난다. 그들은 단지 고난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공이 재능이나 노력보다 충성심과 연줄에 달린 체제를 떠나는 것이다. 동시에 빈곤은 폭발했다. 공식 통계는 이란인의 25에서 30%가 빈곤선 아래에 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추정은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이제 절대 빈곤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법의 외피 아래에서 억압받았다. 그들은 특정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은 종종 투옥되거나 국가안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상속법은 아들이 딸보다 2배를 상속받도록 규정한다. 신뢰는 제도에서, 통화에서, 심지어 시민들 사이에서도 붕괴했다. 젊은 이란인들은 점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고 출산율은 대체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정권은 이 붕괴를 미국과 유럽의 제재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제재는 실제로 중요하다. 이란은 세계 최대급 석유 매장량을 가졌지만 시장 가격으로 석유를 팔 수 없다. 이란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제재를 우회하려는 과정에서 잠재적 석유 수출 수익의 약 20%를 잃는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로의 수출이 늘어도 석유는 간접적이고 불투명한 경로로 팔려야 한다. 그 경로는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부패를 낳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간상이 몫을 챙긴다. 밀수업자도 몫을 챙긴다. 지정학이 긴장된 환경에서는 중국 같은 동맹조차 큰 폭의 할인 가격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권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진실이 있다. 제재 아래에서도 이란에는 선택지가 있었다.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외교적, 경제적 유대를 유지했다. 공유된 지정학적 이해관계 위에 쌓인 관계였다. 유능한 정부와 투명한 관리가 있었다면 이란은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기들만을 선택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 호메이니 가문, 그리고 수비대에 얽힌 정권 엘리트들은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평범한 이란인들은 빵 한 조각조차 사기 어려워졌다. 통화 붕괴는 모든 이야기를 말해준다. 1979년에는 미국 달러 한 장이 70리알의 가치였다. 2026년 초에는 그것이 140만 리알을 넘어섰다. 40년 만에 이란 통화는 대략 2만 배의 가치를 잃었다. 이제 위기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물과 식량이 바닥나고 있다. 여러 지역 전체가 기본적 생존을 위협하는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위하고 절망이 아니라 존엄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은 폭력이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 경제 붕괴와 정부에 대한 저항 속에서 최소 192명이 사망했다. 이 모든 징후는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호메이니 시대의 체제는 소진되었다. 아무도 붕괴의 정확한 순간을 예측할 수 없다. 권위주의 체제는 좀처럼 일정 표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강해 보인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체제가 외부 압력만으로 혹은 경제 통계만으로 혹은 엘리트 내분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당성이 사라질 때 무너진다. 이슬람 공화국은 여전히 총과 감옥과 자금, 네트워크와 선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강력하고 잔혹하며 탄압할 의지가 있다고 계속 사람들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힘은 권위와 같지 않다. 권위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수년 동안 깨져왔다. 호메이니 체제의 붕괴는 제재나 시위나 심지어 경제 붕괴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체제를 꿰뚫어 보기 시작한 날에 시작되었다. 그날은 사람들이 그 체제가 우연히 자신들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설계대로 자신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다. 이란의 미래가 입헌 군주제의 형태를 띨지, 민주공화국이 될지, 혹은 완전히 다른 길이 될지는 이란인들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하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적은 더 이상 이란 바깥에 있지 않다. 여기까지 오늘의 정치분석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정치분석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